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강의를 이제 드리는데, 저는 이제 랜드프로의 뭐 소속은 아니지만 랜드프로 같이 하면서 정책과 부동산 이제 투자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 같은 그런 내용들도 분석을 하면서 같이 좋은 유망 투자처를 알려드리는데, 최근에 도시계획이 2040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리하는 중에 있고, 그리고 2040하고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기점이 오늘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완벽하게 다른 방식의 부동산 투자가 벌어지는 그런 시절이라고 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좀 달라질 거다, 내년부터는 모두 많이 바뀐다 하는 이유가 분기점이 이제 번곡점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지금 10월, 11월, 12월에 요걸 정리를 좀 해놓고 내년에 투자를 준비를 하셔야만 무난하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제목도 보시겠지만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서 요즘에 책이 나오는 거 보면 경제를 분석하거나 부동산 분석하는 것 중에서 부동산 사이클 중에서 내년에 가장 큰 고비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고비는 폭락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경기 순환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인 저점 부분이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 물론 저점이 가면 바닥치고 반등을 할 건데,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가장 긴 저점의 터널을 내년부터가 들어간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높았을 때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고 낮았을 때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저점을 찍을 때 어떤 식으로 체질을 변화시켜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가장 큰 핵심은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돈이 되게 많이 풀려 있고, 또 어느 정도냐면 이런 얘기가 방송에 나가면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그 현금으로만 받는 이자가 1조가 좀 넘어요. 현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받는 이자 수익만. 그 정도로 그 1조 받으려면 얼마의 현금이 있어야 돼요? 100조는 있어야 돼요. 100조. 현금이 100조는 있어야 1조의 이자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자로만 1조가 나왔다고 표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도 100조라는 돈을 쌓아놓을 정도로 지금 경기 상황에 돈이 많지만 돌진 않는 상황인 거죠. 유동성은 많으나 실제 돌진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낼 거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가 두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IMF 겪고 금융위기 겪고. 근데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둘 다 위기가 끝날 땐 다 상승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상승이 통계적으로 고점을 찍고 그 위상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IMF 때 내려왔다가 고점을 넘길 쯤에 금융위기가 왔고, 금융위기가 와서 떨어졌다가 다시 금융위기 때 08년도를 회복하는 데가 지금 수준인데, 아파트값만 본다면 고점은 지금 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화랑이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과거 두 번의 위기를 본다라면 우리나라는 오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를 뻔하다가 떨어지고 오를 뻔하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오른 시기가 맞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시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라 하지만, 이 두 번의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전부 다 내부가 아니라 다 외부에서 온 위기들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외부에서 오는 위기가 크지만 않으면 내부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여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오는 위기가 왜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을 줄까? 그게 이제 중간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의 나라 수입 자체의 가장 큰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에서 문제, 외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수출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번에 가장 큰 위기가 중국발, 또 미국이나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우리 뉴스에 볼 때는 둘이 싸우는 것 같은데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꼭 이 말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동조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커플링이죠. 커플링. 같이 간다. 커플처럼 같이 간다예요. 동조화 앞에는 우리가 탈자를 붙이죠. 탈동조화, 그냥 동조화. 같이 가지 않으면 탈동조화인 거죠. 같이 가면 동조화고, 디커플링이냐 커플링이냐의 문제인데, 과거에는 디커플링이 더 컸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하고 외국은 외국대로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없어지고 동조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가 바로 받는 거. 언제부터 생겼어요? 08년도부터. 왜? 08년부터 뭐가 우리랑 동조화돼서? 금융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 금융의 무서움을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90%가 금융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얼마나 큰 위기가 올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융이 동조화됐다는 얘기는 이 동조화된 부분이 외국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나라에 직격탄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잘 같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국내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한 거 딱 하나. 이게 벌어져도 우리나라 국권이 할 수 있는 건 북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오늘 동조화 현상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지금 위기 상태,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금융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 금융이 부동산과 연결돼 있어 밀접하다라는 거. 근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북한 이슈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아시아 국가의 여러 나라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덜 느끼는 부분인 거죠. 반대로 따지면 이 이슈가 나중에는 굉장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북한 얘기하면은 막 뭐 외교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딱 요거 하나만 봐도 접경지역이고 접경지역. 접경지역하고 그 다음에 접경지역 관련되어 있는 군사보호지역. 군사보호지역 하면 뭐가 나와요? GB 나오죠, GB. 그린벨트. 요게 이제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부동산 투자 포인트예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대에는 어떤 위기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지 그 신호가 나올 겁니다. 시그널이 올 건데 지금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뉴스, 그리고 돈이 되는 뉴스, 그리고 확실한 정보, 그러니까 팩트에 가까운 정보를 얻는 뉴스를 골라내는 방식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신호로 인해서 내년 어떤 위기들이 지금 펼쳐지는지, 내년에 그 위기들의 대부분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는 어떤 게 가장 큰 위기냐, 그 부분을 점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올 게 그런 위기들이 벌어져서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극복해낼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키워드 5개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완벽하게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안 바뀌면 제가 잘못한 거니까 끝나고 술자리 가서 바꾸시든가 하시고 오늘은 완벽히 다 내려놓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한 거는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읽은 책이 지금 단기간에만 한 15권 정도가 넘어요. 관련돼 있는 책들을 많이 읽고, 그리고 자료 만들기 위해서 국책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연구소들 논문들만 한 20몇 편을 지금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기사들도 다 찾아보고, 또 학자분들한테도 얘기해보고, 저희 부동산 포럼에서 직접 운영하는 분들한테도 얘기해보고, 건설사한테 나오는 기사들 다 보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게 되게 무섭구나, 일이 크게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강의를 신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꼭 듣고 나서 이제 부자가 되자 이런 게 아니라 내년에는 무조건 버티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자체도 버텨야 되고, 우리가 1년 잘 버티면 21년, 22년, 특히 23년에 다시 한번 바짝하는 그런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1, 2년 잘 버티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앞으로 확 차이가 난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저는 이제 랜드프로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지금 이번에 작년부터 이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안식당 하면서 현금 창출을 부분들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SWCU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교수님들과 온라인으로 하는 외국 대학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정부 허가까지 다 받았고, 연방정부 허가를 한 2년 내에 받으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외국 대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참여해서 이제 전폭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강의는 서부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그 강서구 쪽에 있는 거기서 경매 강의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는 인원수가 좀 작기 때문에 매번 지금 하는 강의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가 해드리는데 만족도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위주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가져다가 분기별로 지금 하는데, 내년에는 좀 이렇게 촘촘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분기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강의를 좀 해서 리필 강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고 나가신 분들 또는 RSA를 하신 분들 또는 일본 투자하신 분들한테 점검을 좀 해주는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의 책임감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회 되는 대로 강의가 나오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이 이상신호가 감지된다.
시장에 지금 변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잘 보시면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하도 정치적인 이슈에 덮여가지고 잘 몰라요. 저희 집사람도 카톡에다가 조국 장관 사진을 올려놔갖고 제 사진은 한 번도 올려놓지 않았는데 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항상 강아지 사진 아니면 꽃 사진이었는데 어느 날 낯선 남자 사진이어서 이거 뭐지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슈가 다 덮어지고 있는데 뭐 그게 잘 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그것 때문에 가려진 이제 경제 현실들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한국은행 지표입니다. 부동산을 하고 또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등한시하는 게 한국은행 지표예요. 한국은행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한국은행에서 뭘 하시는 줄 아는데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잘 안 들어가세요. 홈페이지 정면에 들어가시면 제일 우측에 이게부터 나와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GDP 성장률하고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경상수지 M2 요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요게 기본입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몰라요.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에 대한 지표가 GDP고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는 실제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생산자들의 어떤 그 체감 그리고 그거를 사서 쓰는 소비자의 체감 지수인 거고요.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주로 수출이 많다고 하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고 그로 인해서 번 돈들이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가 M2 평전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얘기하는 광해 통화를 말하는데 요 5가지 지수가 계속 나와요. 이걸 자꾸 체크하셔가지고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올랐어 적게 올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어떻게 됐어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을 해서 동월 기준 뭐 동년 대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때 작년하고 또 올해 또는 앞전 3개월하고 지금 앞으로 3개월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느냐를 보셔야 해서 숫자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가 꺾였냐 그래프가 유지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난달 잘못해도 이달 다 잘 되면 그게 누적됐을 때 우상향이냐 이런 거죠. 앞으로 올라가고 뒤로 떨어지지만 이게 뒤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하잖아요. 이런 그래프에서 추세가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시적인 부분을 추세를 봐야 되는데 올해 1월 달부터 1, 2, 3월 나온 게 4월 달, 6월 달에 나옵니다. 그리고 4, 5, 6월 나올 게 10월 달에 나와요. 한 3개월씩 거쳐서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동시에 두 개다가 마이너스가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게 이제 왜 위험하냐? 공급하는 사람도 사서 쓰는 사람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앞에 있는 국가 성장률들이 여기는 플러스 1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경제 성장률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 국가 자체가 돈을 잘 못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게다가 심리적인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 자체도 떨어지고 있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많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나오고요. 그나마 경상수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경상수지 이따 볼 건데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수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면 돈을 벌어오는데 우리가 항상 뉴스에 보면 경상수지 흑자가 뭐 36개월 동안 지속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36개월 동안 지속은 됐어요. 수익은 났는데 어떤 수익이냐? 떨어지는 수익이라는 거죠. 수입량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버는 양이 자꾸 줄고 있으면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1억 달러를 벌었다가 8천 달러를 벌었다, 6천 달러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계속 플러스는 나죠. 근데 구간을 보면 떨어지면서 플러스가 나니까 수입이 끊길 위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특히나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지금 2019년에만 보면 1.7에서 지금 이제 1 나오고 지금 2.0이거든요. 2분기까지만. 3분기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7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러고요. 오늘 나온 그 외국 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올해 맞추면 경제 성장률이 1.9 넘기가 어렵겠다라고 나와요. 2.0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 2.0. 그리고 3.0이 갖고 있는 힘. 1.0이 갖고 있는 힘. 경제 성장률이 3.0이 넘으면 외국 투자자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이런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신생국들이라니까. 중국은 지금 6%대인데 중국이 원래 한 10%대에서 지금 줄어든 거예요. 6%대로. 중국이 10%였어요. 우리나라는 80년대 막 15%였어. 15%. 계속 줄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2%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외국 투자자들이 나가요. 이게 되게 위험하죠. 우리가 지금 AA에 2A고 AA 마이너스가 우리나라 국가 성장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외국 신용도가. 그런데 2%대가 떨어지면 투자가 줄어들어요, 일단. 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할 때 그 나라 국가 신용도를 볼 때 그 나라가 성장하는 나라냐 아니냐를 볼 때 경제 성장률을 보거든요. 올해 우리나라가 베트남 투자를 많이 했던 거는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거의 7%대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경제 성장률이 7%니까 어떤 것보다 높아. 우리나라 은행 이자율보다 높아. 그냥 넣어놓으면 알아서 7% 되는 거죠. 그 정도가 돌아가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에 그 외국자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건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이 2%를 방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책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고. 근데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제약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건설 투자에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된 우리나라 성장률의 주된 그 마이너스 요인들은 이 설비 건설 투자에서 나가고 있다. 정부 소비도 괜찮은데 정부 소비는 왜 괜찮아요? 돈 계속 푸니까. 그죠? 민간 소비는 좀 줄고 있지만 그 민간도 최저임금제를 높여갖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좀 생겨서 또 쓰고 있어요. 근데 건설 투자가 줄고 있는데 이게 가장 직격탄이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 때, 박근혜 정부에서 탄핵 이후로 들어왔을 때, 그 다음 해, 선거해서 막 나왔을 때, 갑자기 경쟁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2.9 나왔거든요. 그게 박근혜 정부 마지막 때 있는 건설 투자들이 다 반영이 된 역할이죠. 지금은 규제로 인해서 건설 투자가 어려워진 상태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분양, 뭐 아니면 뭐 입주 이런 것들 또는 토지 지금 기본적으로 택지지구 같은 게 안 나오고, 신도시 자체를 지금 뭐 정해놓긴 했지만 아직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부동산 쪽 투자들이 줄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을 늘리면 늘어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늘려서 규제를 풀어도 실제 지금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 왜 그럴까? 그 문제가 가장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단순히 건설을 늘려서 지금 경기가 살아날 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보시면 생산자 물가지수의 등락을 보시면 이 구간에 보시면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시죠. 지속적으로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지금 통계치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중간에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 특히나 아파트 매매가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지금 우리가 등락이 좀 있다고 얘기하나 부동산 규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가, 부동산 전체적으로 다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이 신호를 디플레이션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지면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침체를 넘어서서 장기화된다라는 느낌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등락이 있어서 좋고 나쁘고로 평균율을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생기니,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해진다고 쳐요. 앞으로는 수입이 갑자기 줄어서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 쓰고 안 먹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생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경기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왜? 경제는 생산도 있지만 소비가 큰 역할을 하는데 안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쓸 때 뭐라고 해요? 보조금 주는 거예요. 보조금. 정부가 추석 때 보조금, 유가 보조금 줘서 추석 때 장 써라 막 하는 게, 정부가 돈을 줘서 직접 쓰라고 하는 건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기가 어려워져요. 생산의 중요성이 아니라. 지금 소비가 꺾였다는 거, 소비가. 그런데 보시면 뭐 현금으로 막 지른 사람 많은데 그 일부의 소비들 말고는 나머지 전체적인 소비 자체도 줄고 있다는 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인식이 되니까 아껴 쓰는 거예요. 아껴 쓰는 게 좋은데 다 아껴 쓰면 다 굶어 죽는 일이 생기죠. 지금 저축량이 계속 늘고 있고, 실제 은행에서 돈도 많이 있는데, 은행은 돈이 많으면 자기한테 저축을 하면 그걸 돌려야 되잖아요. 예대 마진으로. 은행이 요즘에 뭘 하냐면 채권을 사요. 대출이 안 되니까 채권을 사요. 대출을 할 수가 없잖아. 주려고 해도 DSR에 걸리거나 총부채에 걸리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아서 돈을 못 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대출을 하고 싶으나 당신 신용도가 안 맞아서 못 주는 거예요. 위에서 감독이 내려오니까. 그 못 주고 돈을 갖고 있으면 은행이 돈을 못 버니까 맡기는 사람한테 이자를 못 주니 이자율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대마진의 이자율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은행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운영을 해야 되니까 가장 안정적인 채권에 넣었는데 이번에 터졌죠. 독일 채권 넣었다가 날라갔잖아요. 원금 날라가는 거. 예전에 비슷한 경우 있는 거 기억나세요? 키코 상품 넣었다가 날라갔어요. 그죠? 요게 우리가 말하는 신호예요. 은행이 어디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은행 사람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죠. 강권했다.
치매 걸린 노인한테도 팔았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면 주식하던 사람이 주식이 폭락해서 자살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경매장에 아이 얻고 들어온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러면 이제 큰난 거고. 아, 이게 꺾였구나. 이런 신호들을 잡아내는 건데 지금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도 지금 걸려 있고요. 그러니까 1금융권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다 걸려 있어요. 왜? 혼자만 팔았겠어요, 은행에서? 저쪽에서 파니까 여기서 상품 팔고 여기서 상품 파는데. 근데 문제는 독일 국채가 일본 국채만큼이나 안전한데 독일 국채 금리가 떨어질 거를 모르고 했겠냐는 거죠. 만약에 진짜 모르겠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이 고도화됐는데 고도화된 금융이 독일 국채의 그 등락을 모르고 투자를 했다? 그것도 남의 돈 갖고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죠. 지금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런 정도의 지금 위기가 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위기를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듣고, 야,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사실 이 강의 준비하려는 거는 은행에서 상품 터졌다는 얘기 듣고, 와,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실제, 지난달에 작년부터 통계청장 갈리고 막 이러면서 통계가 오류가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계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리한 통계만 낸다. 그리고 또 한국감정원으로 시세가 넘어가는데 한국감정원 되게 보수적으로 막 하면서 정권에 유리한 통계만 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따져보니까 실제 통계는 어떤 인자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국가 통계는 특히나 내가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선택한다 그러면 몇 가지를 보고 통계를 내는데 몇 가지 보는 그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게 의견이 있어서 통계청장이 바뀌면서 이번에 기준을 바꾼 다음에 냈는데 뭐라 그래요? 경기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실제 이 통계 분석한 통계청장이랑 다 하잖아요. 통계분석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 위원장이 부총리예요. 홍남기 부총리.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바뀌면서 새로 들어와서 통계를 다시 정리해라. 다시 정리했더니 나온 게 이 표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표죠. 통계청에서 이번에 9월에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나라 경기가 2017년 9월 달에 꼭대기 찍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급효과가 큰 거야. 이거 넘어갔어요. 무슨 뉴스 때문에? 이상한 정치적 뉴스 때문에 싹 넘어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통계를 이번에 싹 정리를 하면서 제대로 된 통계를 해보자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놨더니 경기 변동이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는 지금 제11순환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온 거를 한 순환 보는 거예요. 저점을 1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반복됐다가 11순환에 왔는데 그러면 왔는데 끝났냐? 아니, 진행 중인 거야. 근데 어떤 진행 중이에요? 떨어져서 진행 중이에요. 떨어져서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럼 언제 올라가? 여기서 올라가나요? 몰라야지. 이게 위험해요, 지금.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벌써 2년 전에 떨어져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저점이 아직 모르겠대요. 우리가 반등 쳤어요. 이게 반등이 지금 경기에는 지금 반등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반등을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진 게 있는데 11순환 됐던 첫 번째 순환에서 고점 찍은 데가 여기 2017년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고 언제 반등할지 몰라서 개월수를 보니 60개월, 63개월, 다 40개월, 67개월인데 지금 뭐라면 여기 67개월에 가까울 수준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해서 최장 침체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정리해서 발표한 건데 이 새롭게 정리된 기준이 자기들이 통계가 잘못됐다고 만든 기준을 보니까 이미 고점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반기에 발표했어요. 정부가 3년치가 넘어갔고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보니까 경기가 꺾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기가 꺾이기 전에 뭘 했었어요? 경기부양책을 썼어야죠. 그죠? 작년에 못 썼잖아요. 그죠? 작년에 추경도 못 냈고 올해 이제 그래서 올해 추석 때 갑자기 부랴부랴 예타 면제시키고 추경을 막 내려주는 이유는 큰일 난 거야. 돈을 쓸 시기를 놓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통화는 여태까지 뭐 했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금리는 얹었어요. 금리는 올랐잖아요. 문재인 정부 올리고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미국도 같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따라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 2017년 9월이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바로잖아요. 금리를 그때부터 우리가 내렸었으면 이거를 방어할 수 있었던 때인데 그때 우리가 9.13 대책, 8.2 대책 나오고 9.13 대책 나오고 묶어놓고 다 하는 바람에 돈 풀 시기를 놓쳤어요. 이게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큰 실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반증했다라고 얘기해서 막 떠드는데 묻혔어요. 아주 깔끔하게. 예,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표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통계청에서 직접 자기들이 내고 통계위원회 위원장인 홍남기 부총리 입에서 직접 나왔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돈을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됐던 게 9월 달에 돈 푸는 작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괜찮다고, 강남을 눌렀다고. 또 누르다가 안 되니까 9.1 수산대책 나오고, 또 눌렀다 안 되니까 지금 또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누르고, 이따 나가면 더 큰 대책들이 하나 나오는데 계속 눌러요. 누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핀셋이라고 얘기하죠. 거기만 제일 과열됐으니까 누른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상에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타이밍인데 이제 언제 그거 돈 풀어서 하겠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을 구체적으로 봤더니 어떤 거? 경제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앞에 있는 이 표를 만들 때 새롭게 조절했던 내용이 바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합쳐서 경제 심리 지수라는 걸 만들었던 게 새롭게 나왔는데, 이 경제 심리 지수가 나오면서 나온 표와 아까 그 표가 똑같이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걸 주로 봐야 된다? 기존에는 기업 경기 실사를 따로 봤었고요. 소비 심리 지수 따로 봤는데 지금은 경제 심리 지수라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합니다. 매달 발표를 해요. 매달인가? 두 달에 한 번인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지수가 지금 움직이지만 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 전까지는 둘이 좀 엇박자가 났다고 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해서 만들었고, 이 표가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간 통계 요인이죠. 그걸 보니까 앞처럼 이미 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다. 결국은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우리나라 기업이 경기를 이끌어갈 때 뭐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업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깔렸다는 거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집을 사도 될까 말까 막 이런 것들 느끼는 거. 또 경기에서 소비를 해야 될까 말까 이런 거는데 세상이 좀 우울한 거지. 이런 안 좋은 세상이 있어. 뭐 이렇게 우울하는 그 심리들이 반영돼서 지금 뭘 쓰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위축된 심리들, 그런 것들이 이미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경기 실사 지수는 갑자기 높아질 수 있어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을 이렇게 합친 거예요. 좌쪽 우쪽을 합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어쨌든 덜 만들려고 하고 덜 움직이려고 하고 덜 살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안 좋고 하는 이유가, 왜? 돈이 많다는데 돈을 다 어디다 쓰는 거야?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돈이 많은데 다 은행에 있거나 기업이 그냥 들고 있거나 하고 실제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소비가 없기 때문에 오픈하는 자영업자들 다 날아가는 거고, 실제 중개사들 다 폐업하는 이유가 거래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이 이만큼이 벌어졌다는 건 정부가 통계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까보니까 이 일이 크구나,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자유한국당은 모르냐 이거죠. 자유한국당은 알지요. 아는데 왜 계속 싸워요? 내년에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기가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자기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으니까. 반대로 민주당은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야 자기가 내년에 다시 그대로 유지하니까. 그 싸움에 우리는 묻혔어요. 계속. 지금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제가 강의할 때 가끔은 정치색을 드러내면 물어봐요. 어느 쪽이냐? 저는 어느 쪽이 아니라 그냥 내 쪽이다. 우리는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정책을 이런 식으로 게임을 갖고 핀다는, 게임을 갖고. 근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가끔 농담 삼아서, 야, 우리나라가 베트남처럼 됐었으면 그냥 했으면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막 합니다. 지금 이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경상수지 추이를 보여줍니다. 아까 나온 것 중에 보시면 경상수지 추이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가 돈을 벌어들이는 개념이죠. 실제 무역수지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을 수출해서 나오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은 경상수지를 볼 수 있어서,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라는 걸 보면 외환보유가 높아야 되는데 자꾸 올해부터 외환보유가 떨어져요. 5위였다가 6위였다가 지금 9위 돼 있어요. 그 외환보유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경상수지에 흑자가 났지만 작년보다 덜 나고 그전보다 덜 나고 계속 덜 흑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실제 2000년대부터 쭉 이어온 이 부분에서 이 빨간색은 상품 수지라는 건데, 상품 수지는 경상수지 흑자 날 때 상품을 팔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보면. 그런데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상수지 흑자도 줄어들고 있어요. 요거를 최근 걸로 월별로 보니까 지금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쭉 나온 것 중에 요 그래프가 최근에 와서 가장 많이 꺾인 거죠. 지금 무역전쟁 이후로 계속적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 것 같아요? 일본은 되게 심각해요, 생각보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전쟁 나오고 일본에서 막 이것저것 막 이상한 얘기 나올 때 그때 TV에서 그 시사 진행하는 이진우 씨가 출연을 해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그 일본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다. 딱 하나 있다. 뭐냐? 여행을 안 가면 돼요. 이러세요. 그 말 나온 다음부터 여행을 안 가요. 그리고 진짜 확실하게 꺾였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무서워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안 가면 일본 경제 중에서 지역은 다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겪어봤잖아요. 중국이 제주도 안 오니까 제주도 날아가는 것처럼. 근데 제주도는 중국이 안 온다고 해서 안 오진 않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안 가면 온천이나 이런 데는 외국 사람들 잘 안 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경제장관들이 와서, 경제체계들 와서 다시 와달라 얘기를 하자고 하잖아요. 아베는 그걸 왜 모를까? 모르지 않죠. 정책이에요. 자기들이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일본의 정책은 보수화되어 있는 정책이고 내각제는 특히나 국회에서 총선을 자기들이 그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산시키고 다시 뽑으면 돼요. 다시 뽑을 때 더 좋은 사람 뽑으려야 되는데 문제는 진보적인 세력들이 사람들이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 내각을 해산하고 다시 뽑을 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보수화돼 있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는 데서는 내각제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를 연구하는 서양에서 볼 때는 내각제를 추진할수록 전체적으로 나라가 보수화된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혼합시키는 방식으로 하는데 일본은 100% 보수화돼 있어서 일본 내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건 본인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 틀린 건 뭐냐? 일본은 자국 내 소비가 많아요. 자국 내 소비가. 내수가 탄탄해요. 그래서. 왜? 나이가 들어도 자기네 먹고 이런 거밖에 안 한단 말이죠. 우리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가 아니에요. 일본은 내수가 탄탄해요. 그러니까 내수가 탄탄하니까 버는 돈을 자기들이 써. 그리고 그걸 또 벌면 또 이렇게 자기네 소비가 되니까 일본의 엔화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해서 기축통화로서 괜찮다라고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외부의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일본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외국에 있는 뭐 기업체를 인수합병할 돈도 지원해주겠다 막 하는 거,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기회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의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덕분에 일본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문 대통령이 가서 소재 펀드에다가 펀드 가입하는 거. 그 펀드는 지금 엄청났죠. 수익률이. 그런 거 나오면 바로바로 가입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작업이 뭐냐면 내수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를 생각하는 시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타이밍이 생겼죠. 근데 유지가 되느냐의 문제죠. 지금 다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 있어서 내수가 튼튼해지면 버틴다는 거예요. 버틴다는 거. 과연 내수가 튼튼해지겠냐. 근데 아직까지는 경상수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힘들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경상흑자가 많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불황형 흑자다. 우리가 수입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출이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돈이 남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지만 돈이 남는 건 안 써서 남는 거지, 안 써서. 우리가 지금 안 써서 남는 흑자인데 이럴 때 우리가 뭐가 온다? 안 쓰고 계속 갖고 있으니까 소비는 안 하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와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하고 뭐가 나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이 나쁘다 그래요. 근데 실제는 인플레이션은 정책 중에 하나야. 디플레이션 정책을 나올 수가 없어요. 디플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조울증이 있어요. 막 신나는 거를 잘 조절하면 분위기가 좋아져. 우리가 술 먹으러 가서 디플레 갔는데 막 신나게 하는 거 조절이 가능해. 야, 지금부터 한번 먹을까? 파도 타! 파도 확 타! 이런 조절이 가능해.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일어나서 훈화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요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신나는 거, 야야 좀 자제하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중간에 누가 썰렁하면 에이 하고 넘어가는데 디플레이션은 뭐예요? 아 여기 이상해. 그다음부터 안 오죠.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뭘로 조정한다? 통화량으로 조절해요. 돈을 풀었다 걷었다 풀었다 걷었다. 금리를 올렸다 낮췄다 올렸다 낮췄다. 디플레이션 조절이 안 돼요. 디플레이션을 빠지면 국가에서 뭘 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건데 대부분 이 디플레이션이 어디서 왔냐고 유럽에서 많이 왔어요. 유럽에서.
유럽은 디플레이션을 크게 겪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미국은 돈을 좀 양적완화라는 거 과거에 좀 풀었잖아요. 그리고 왔었고. 근데 일본도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0% 금리까지. 유럽이 한번 휘청거렸죠. 스페인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우리나라 막 한참 금융이 맞을 때 그쪽 그리스도 그렇고 엄청나게 맞았고 그 현상으로 나온 게 결과가 브렉시트까지 나왔어요. 브렉시트가 가면 영국은 거의 끝장났다고 봐야 돼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브렉시트는. 왜? 지금 상황에서 혼자 독립돼서 통화를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통과될 줄 모르고 찍었는데 통과가 돼서 지금 뭐 하냐면 다시 해서 통과 안 된 걸로 다시 국민투표를 하자까지 얘기 나오는 부분인 건데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유럽은 미국이랑 일본이랑 이런 데서 돈을 풀 때 절대 안 풀었어요. 그러다가 드라기 총재로 바뀌면서부터 유럽이 돈을 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나마 유지된 거고요. 지금 유럽은행 총재가 바뀌고 IMF 총재가 이번에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하는 얘기들이 돈 더 풀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결국은 돈 더 풀겠다는 얘기는 반증을 따지면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되는데 풀면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풀면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본다면 상품이 흔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연한식당을 하지만 연한식당이 갑자기 매출이 꺾인 건 너무 많이 출점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대표한테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출점하면 사람들이 꼬마 비빔밥을 흔하게 먹을 수 있으니 이게 너무 좀 싸게 보이는 거 아니냐? 통화도 똑같아요. 너무 많이 풀면 길거리 채 있는 게 돈인 거야. 근데 돈은 많이 풀렸는데 상품은 가치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똑같이 봤을 때 야 돈보다 물건 갖고 있는 게 나아. 이게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선호한다 해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 중에서는 돈이 많이 풀려서 돈에 대한 하락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자산 가치 넘어와서 부동산과 특히나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대신 금은 뭐 때문에 아무리 가도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환전을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그거나 똑같아요.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붙는 복리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금 투자도 많이 올라가지만 과연 금이 어디까지 갈까? 이게 중요한 패턴인 거예요. 지금 불량형 흑자로 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돈이 많이 풀리니까 야 이러다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디플레이션 걱정이 더 크다. 디플레이션을 잘못 맞으면 회복이 전혀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회복이 안 되는 얘기는 이미 많은 양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이 올 때 물자를 다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버티는데 이거를 모르고 맞는 사람은 이제 소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만히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할 게 왜 다 망하는데 무슨 일할 게 있어요. 내가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편의점이 있어야 아르바이트 하는데 편의점이 다 망해요. 지금 편의점 법 바뀌는 거 아시죠? 거리 제한 있는 거 다 바꿔서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가요. 그럼 이제 알바생이 없어져요. 알바를 할 데가 없어져. 왜 없어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디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일할 데가 없으니까 벌이가 없으니까 못 메꿔요? 고정지출을 못 메꾸니까 힘들죠. 자영업자들도 고정지출이 나가는데 벌이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 나니까 못 버티고 망하는 건데 근데 돈이 많으시는 고 이미 자산을 많이 바꿔놓은 분들은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니까 일 안 할 시간에 뭐 해요? 다른 거 해야 돼요. 다른 거 하잖아요. 그래도 꾸준히 돈이 받쳐주고 자기가 고정으로 나갈 돈들을 이렇게 메꿔주니까 버티는 거죠. 결국은 어떤 거예요? 불황형 흑자 때에는 옆 사람이 망해서 내가 커는 거야. 이게 우리가 IMF 때나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건데 지난번에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MF랑 금융위 때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이 갑자기 요즘에 연락이 막 와서 야 이제 좀 뭐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분들은 지금 무슨 시기다? 디플레이션 빠지든지 그게 오는 신호가 오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실탄으로 고정화를 시켜서 거기서 다시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퀀텀 점프가 나온다. 이거를 아시는 거죠. 그분들이 매일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그 시기 때 한 번 투자해서 100년 먹을 걸 챙겨가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온다고 서로들 얘기를 하면서 PB들을 만나고 하고 있는 시점이다. 실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가지고 한국은행이 뭐라고 하냐 최근에 와서 갑자기 바꿨어요. 2.2%가 올해 2.7%부터 시작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2.9부터 시작했죠. 올해 2.9 성장률을 목표로 했어요. 근데 3월 지나서 2.7% 떨어졌고 6월 지나서 2.4 떨어졌는데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2.2% 오늘 또 나왔어요. 오늘 1.9% 2.9%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지금 경제연구원 같은 데는 더 낮게 봐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4인데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번에 2.1로 조정했어요. 2.1로. 그런데 이거를 조절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은행은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뭘로 보냐면 단기간의 위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패턴을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생산 인구가 줄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중간 계층이 없어진다. 그렇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15세 이상 가능한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맞죠.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15세 인구의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지만 4인 가족에서 3인 가족, 3인 가족에서 2인 가족으로 가족은 분화해서 소규모 주택들이 더 커지는 현상도 나오죠. 요건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라가 막 부쩍부쩍 움직일 수 있는 막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데 고령화하고 저출산이 이게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디플레이션 한국은행은 생각도 안 해요. 왜?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찍어내면 돼요. 유일하게 돈 찍어내는 데가 미국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조폐공사에서 안 되겠다 통화량 늘리자 늘려서 더 찍어내면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은. 근데 얘는 구조적인 문제기라 해요. 이것 때문에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여기서 잘못 건들면 이게 회생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고령화와 저출산은 엄청 기회죠. 엄청 기회. 왜? 이게 다 사업거리잖아요. 사업거리. 그리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자, 이게 구조적으로 진행되면 산업화가 바뀌어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빨리 온다는 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그 생산인구가 고령화되거나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나오는 사람은 뭘로 대체해야죠? 있는 사람으로 대체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가 나와요 이제? 투자이민이 나와요. 투자이민. 투자이민은 투자해서 이민 오는 사람들은 어떤 인구다? 사회적 인구.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연적 인구. 우리는 이제 자연적 인구가 지금 줄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인구가 늘려야 되는데 사회적 인구가 늘는 방법은 투자이민을 받든가 난민을 받든가. 근데 난민은 우리 못 받잖아요. 지금 개념성으로. 제주도 난민 받다 난리 나잖아요. 난민은 안 되니까 이민을 받아야 되는데 이민을 받을 때 막 받으면 아무나 막 들어오면 난민하고 뭐가 다르냐. 들어오는 금액을 들고 들어와라. 왜? 이 금액을 어디다 써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써야 되니까. 그래야 경기가 사니까. 그래서 투자이민청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을 계속 만드는 거는 이걸 받아서 사회적 인구를 늘려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종업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외국 기업을 들어온다든가. 반면에 고령화는 어떤 거예요? 고령화가 나오면 가장 위험한 게 나이 들면 제일 먼저 뭐가 힘들어요? 몸을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집이 커야 돼요? 작아야 되잖아요. 작은 집인데 또 어떤 집이어야 돼요? 아파트는 어려워요. 일본이 단카이 세대가 가장 어려운 건 15층 고층 아파트에 전부 다가 대부분이 90%가 다 어르신들인데 이 어르신들이 벌이가 없으니까 뭘 못 내요? 관리비를 못 내서 엘리베이터에 끊겨서. 그래서 밥을 뭘로 먹냐면 줄로 먹어요. 줄로. 밥을 엘리베이터가 끊겨서 배달을 할 수가 없고 내려오면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문에다가 줄을 묶어서 바구니를 내려서 거기다 음식을 지금 그걸 걷어올려서 그렇게 먹어요. 이미 2년, 2,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인 거예요. 빈집도 많아지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40, 70층인데 엘리베이터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 단전. 단수는 괜찮아. 물 떠서 먹으면 되니까. 단전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가끔 단전 해서 고친다 이게 나오면 야, 이 시간 되기 전에 빨리 출근하자. 요거 지난 다음에 들어오자잖아요. 그 16층 올라갈 때 불 켜져. 그럼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그런 부분인 거예요. 고령화 때에는 또 병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과 버타는 집? 그런 집들은 굉장히 위험한 집이죠. 자연과 같이 죽어가는 집인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를 못하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도시로 몰려요. 근데 도시는 다 초고층으로 만들잖아요. 초고층으로 만들 때 그때 뭐가 들어옵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1층이나 이쪽에서 행정 업무라든가 보건 업무라든가 같이 들어오는 방식들. 그게 지금 추진되는 도심재생 방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 이미 연구가 다 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를 보고 경기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인식하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 경제 성장률이 누군가 나와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747 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조적으로. 3%를 못 넘겨요. 절대 경제 성장률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인식해야 되냐? 앞으로는 1%대로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내년부터 오는 사회를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 1%대를
한 4, 5년들을 더 겪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고 있구나를 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재테크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수익이 안 난다는 거야. 투자에서는. 큰 수익이. 어떤 수익을 한다? 투자를 자꾸 바꾸는 방식. 개발하거나 뭐 이런 용도를 바꾸거나 해서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맞춤 방식이 아니면 일반적인 투자는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보면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한다. 그리고 뭐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쉽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일이 없다라는 게 한국은행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막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 올리려고 예전 같으면 경기부양책을 막 쓰겠는데 지금 갑자기 떨어지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쓸 돈이 많아서 그 돈을 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뭔다? 경제 성장률을 부양할 필요가 없는 상태죠. 부양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지금 다 저성장을 가고 있대요. 그러면 돈을 풀 수 있어요. 풀어서 경기를 확 살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야 이미 진 게임이야. 거기다가 돈을 붓는 건 무의미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해요? 남는 사람이라도 잘 살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복지 구조로 만드는 거죠. 그 방식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국토계획도 그렇게 바뀌어요. 이제 성장이 아니라 관리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관리 방식.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잘 유지되게끔 바꾸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더 많은 돈이 들겠죠. 더 많은 돈이 드니까 어떤 방식을 걷어야 돼요? 하나하나 다 짜야 돼요. 짜려면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투명화시킨 작업들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올해 뭐 400조, 500, 내년에 500조 예산이잖아요. 그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돈을 풀면 되는데 굳이 상하수도 바꾸고 도로 정비하는데 생활형 SOC라고 쓰는 이유가 관리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로 넘어가고 있다. 절대 이 정부가 갑자기 돈을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막 부양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규제가 심하면 심했지 여기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더 심한 규제가 내년에 나와요. 4월 이후에, 총선 이후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들은 계속 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안 좋고 관리로 넘어가는데 실제 현장에서 돈이 많이 풀려 있고요. 보시면 유동성도 늘고 있고 통화량도 늘고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 지표에서 늘고 있는 건 통화량밖에 없어요. 돈이 느니까 사실 올렸던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온다면서 계속 금리를 올렸던 거는 돈이 늘고 있으니 걷어들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온 다음에 경기 좋아졌다고 막 올렸잖아요. 인위적으로 올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펑크 나니까 다시 내리잖아요. 중요한 거는 유일하게 통화량만 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고 있는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회수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 회수되는 통화량을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금리를 올려도 통화량이 자꾸 늘어요. 그러니까 왜 늘지? 내가 돈을 안 찍어내고 오히려 찍어낸 돈을 걷어들이는데도 왜 주변에 통화량이 많지? 더 늘어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통화량이. 여기에 우리가 속한 게 그림자금이에요. 그림자금융. 이 통계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돈의 움직임을 얘기하지만 요거는 빠져있다고 거의 봐요. 그림자금융이 뭐냐? 그냥 여러분들 보기에 일반적인 금융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금융인 거예요. 요즘에는 P2P로 많이 얘기하고요. 대표적으로 P2P 금융이고 그리고 개인들이 만약에 뭐 은행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은행처럼 뭐 돈을 돌린다든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을 할 때 양성화를 타고 들어왔고 제도권에 들어온 방식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야. 이 돈이 움직이는 게. 그리고 이따가 살짝 볼 건데 신탁, 금융이 너무 규제를 많이 받으니까 그 금융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신탁을 통해서 다른 영역으로 또 다른 금융으로 바꿔서 지금 진행한다는 거. 근데 그 바꾼 신탁들은 어디에 먼저 가 있었느냐? 부동산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 부동산에. 그래서 지금은 시행사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뭐 집을 짓지만 뚜껑을 까보면 80%는 신탁사가 지어요. 그리고 신탁사는 뭘로 번다? 물건으로 안 벌죠. 물건으로 버는 사람들은 수분양자들 받아서 올라야 되는 거고 또 그 물건을 팔았을 때 나오는 그 금액으로 시행사가 벌고 근데 금융회사는 중간에 돈만 넣었다 빼고 이자만 받아가는데 나중에 수지 분석표를 보면 신탁사가 제일 많이 가져가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다 지어줄게. 근데 물건이 없다가 있으면 당연히 비싸죠. 요 사이에 돈을 다 금융에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가느냐? 금융. 끝났는데 정산을 해서 가져가면 입출입이 나오니까 되잖아요. 그럼 많이 벌었네, 적게 벌었네 알 수 있는데 금융은 어떻게 가져간다? 매번 가져간다. 매번. 그때마다 가져가요. 이자를.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되면 금융이 없어요. 빠진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해보니까 안 남았네. 집은 누가 알고 있어요? 수분양자가. 오르면 다행이지만 안 오르면 꺾이는 거예요. 김포에서도 많이 봤고 송도에서도 봤었고 마지막에 가니까 꺾이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부동산이 꺾여요. 이제 곳이 있으면. 제가 3년째 계속 오른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 꺾여요. 그래서 어떤 거 조심히 들어가야 돼요. 조심히. 지금은 청약한다고 다 들어갈 일이 아니라 조심히 들어가야 돼요. 유동성이 멈춰갈 시기가 오고 부동산이 꺾이는 시기가 오는데 내년부터는 꺾이는 데가 확실히 눈에 띌 겁니다. 왜? 금융들이 돈을 빼고 있어요. 빼고. 이게 안 되겠구나 해서 금융들이 다시 빼고 어디로 가요? 해외로 간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통화량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량을 누가 움직이냐가 중요한데 금융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금융들이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벌어서. 건설사들이 요즘에 뭘 해요 다. 중흥건설이 헤럴드 경제 사고, 반도건설이 막 골프장 사고, DB 뭐 이런 금융이 골프장 사고. 왜? 금융이 돈이 많아요 지금. 많이 벌었거든. 메리츠존금 같은 경우들이 투자신탁을 통해서 조 단위로 벌었어요 돈을. 그리고 미래에셋대우가 엄청 조 단위로 벌고. 그분들이 돈을 버는, 박현주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버는 방식들을 보면 중간에 딱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돈을 엄청 벌죠. 그 돈 가지고 지금 어디를 해? 인수합병 하기 위해서 다 준비 중이거든요. 요즘에 건설에서 날라오는 뉴스를 보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규모로 작업을 하는 게 많이 나와요. 큰 돈들을 움직여갖고. 그런데 현장에는 돈이 없죠. 이 돈들이 다 금융이 과거에 다 벌어서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현장들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타임이다. 벌 것들은 다 벌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때 가계저축이나 부동산, 가계 대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지만 실제는 가계 대출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가계 대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금융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지만 실제 가계 대출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계 대출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대출을 볼 때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대출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속도로 보는 거예요. 속도. 대출이 늘어가는 속도가 급격하다. 그럼 위험해요. 갑자기 대출의 속도가 짧은 시간 내에 왕창 이렇게 대출이 일어나면 위험합니다. 근데 대출은 꾸준히 늘어나줘야 돼요. 원래. 늘어나주는 게 맞아요. 자, 근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대출 가계신용 잔액과 증감률인데 올라가는 폭도분에 내려오잖아요. 완전히 많이 꺾였죠. 대출을 일으키는 양은 줄어든 거예요. 속도는 완만해진 거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올라가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완만히 올라간 다음에 확 꺾이는 이때부터 2017년, 18년, 19년인데 이때부터 정점 딱 찍었을 때 뭐 했어요? DSR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DTI 규제 들어왔고 뭐 들어왔고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규제들은 어디서 갔던 거다?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얘기들이죠. 근데 그때 이 대책들이 다 있었는데 차마 못 썼어요.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섣불리 못했어요. 만약에 그때 이런 제도들을 다 실행을 했고 정부가 민주당 쪽에서 한 번만 더 유지가 됐었으면 이게 고착화된 다음에 지금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채 못 쓰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 사이에 좀 많이 날아간 거고요. 그 제도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못 썼냐? 못 쓴 게 아니라 띄엄띄엄 썼어요. 하나 쓰고 바로 붙여줘야 돼. 지금처럼. 바로 붙여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강력해 라고 하고 바로바로 붙여줘야 되는데 너무 반발이 세니까 밀고 하다가 넘어간 거죠. 지금은 뭐라고 해도 안 됐잖아요. 모르고 또 해. 또 규제 계속.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규제가 DSR이에요. 아시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해서 자기의 전체 부채를 가지고 부채 상환 능력을 보는 거죠.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요때부터가. 이거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버는 게 있으면 그만큼의 부채도 쓸 수 있는데 버는 게 없으면 조금 쓰는 거죠. 더 없으면 조금 쓰는 거고. 이게 정상적이다라고 보는 정책을 피기 때문에 얘를 먼저 걸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얘를 걸어놓는 건 부채를 이만큼 줄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할 거야. 근데 이 기준은 버는 걸로 볼 거야. 이렇게 보니까 요걸로 여기서부터 걸렸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는 싶은데 벌이가 없으니까 이자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안 준대요. 대출이 막혔죠. 막히면서 속도가 완만해졌어요. 그래서 신문에서는 얘기하죠. 가계대출이 증가해서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가계대출이 증가 아니라 신탁사나 기업들이 부채가 많고 그리고 거기서 금융들이 아까 그 채권처럼 그렇게 뻘짓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많이 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다? 우린 책임 없어요. 우리는 안 빌렸잖아. 그죠? 못 빌리잖아요, 지금. 못 빌리는데 우리 때문에 가계대출로 와서 나라가 휘청거린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빌린 적이 없어. 빌릴 수도 없고. 돈은 자기들이 다 빌려서 쓰고 다 걷어간 다음에 딴 데다 쓰고 어떤 이상한 데 투자하고 국민연금도 투자하면 다 손실나고 그러고 와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가계대출이 증가세가 높다? 안 그래요. 지금 보시면 한국이 GDP 대비 가계배출 증가 상위국 중에서 나 밑에 있어. 중국 보세요. 기가 막혀요. 중국은. 중국이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건 똑같은 가계대출 중에 뭐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1,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1년에 20%씩 부채가 늘어요. 중국이. 왜 중국이 그럴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왜 이렇게 부채가 늘까? 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게 있습니다. 김영하 소설가가 쓴 여행에 대하여인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가 중국에 옛날에 여행 갔던 얘기들을 쓰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운동권 학생이었는데 중국에 여행 갔을 때 자기가 운동권 학생들 달래기 위해서 전두환 정권 때 운동권 학생들을 돈을 줘서 중국을 여행시켜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회주의가 안 좋다 이런 걸 이제 해주려고 운동권 학생을 데리고 국비로 가서 여행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도 거기에서 운동권 학생에서 참여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중간에 여행하다 몰래 빠져나와서 북경대학인가 거기를 가고 대학에 기숙사를 가서 이 젊은 애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봤더니 문을 열었더니 기숙사 안에 미국 국기가 걸려있고 거기 있는 젊은이들의 꿈은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게 꿈이야. 너무 충격받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버젓이 미국 국기를 걸어놓고 미국 유학 가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민주정부에서 들어와서 뭐 거기서 있는 자유국가가 있는데 거기서 사회주의가 막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괴리감이 너무 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민주화되고 있다. 민주화되고 있다. 자본주의화되고 있다. 베트남은요. 자본주의 되고 있어요. 북한은 자본주의를 하려고 해요,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어요. 미국 유학파, 외국 유학파예요. 자본주의 유학파가 들어와서 나라를 봤더니 이게 나라가 아닌 거지. 그거 어떻게 돼요?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을 데리고는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없어야 자기가 밑에 자기랑 같이 했던 그 부류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실제 북한의 젊은 층들은 굉장히 자본화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위에서 수청 나오는 얘기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그거에 맞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김정은이 핵 갖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는 뭐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을 어떤 식으로 자본화시킬까에 대한 걱정이 큰 거고요. 그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때가 왔구나 해서 자꾸 찔러보는 거고 트럼프는 왜 자꾸 가겠어요? 되든 안 되든 자기는 트럼프 왕국을 원산만에다 세워야 되니까 나중에 와서 자기가 사업해야 되니까 뭐 때문에요? 북한에 누가 먼저 들으냐에 따라서 가장 많은 독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북한의 광물을 독점하기 위해서 사업권을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야만 북한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열리면 들어가야 되는데 열리기 전에 못 나오니까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도 함부로 우리 회사 돈을 못 빼는 거예요. 외환을 우리나라에서 빼버리면 진짜 들어갈 때 늦어요. 외환을 묶어놓고 자꾸 보는 거죠. 어디까지가 홍콩까지 가 있는데 지금 홍콩은 어때요? 중국이 막 먹으려고 하는 거. 홍콩을 중국이 먹으려고 하는 건 가장 큰 이유는 홍콩이 자본의 기본이거든요. 거기 모든 금융이 다 홍콩에 모였기 때문에 중국은 그 금융을 통제하는 거죠. 뭐 때문에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요. 미국은 그걸 방어하는 체제인 거고. 그래서 자꾸 미국에다가 뭐 얘기하면 이런 자기들 사이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중국의 큰 그림은 중국 내에서 자본주의가 크려면 1대1로 하려면 외국 자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중국 내로 못 들어와요 절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을 두고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들이 외국 변호사들이 자금 세탁할 때 홍콩에 법인 두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돈은 거기서 받고 달러를 받고 여기다 세금 안 내잖아요. 다 아시는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그죠? 우리도 홍콩에 법인 만들고 하면 되겠네. 그지?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통계적으로 지금 나온 한국은행 통계 중에서는 가계부채가 그나마 제일 양호해요.
DSR을 만들어놔서 많이 지금 이렇게 양호하게 꺾인 적이 없어요. 그래프들이 다 늘고 있고 경기 떨어지고 하는데 부채는 줄고 있어요. 속도는 완만해지고. 그럼 결국은 가계부채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계부채. 이 경기가 어려운 게 가계부채 탓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부채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집담보로 돈 빌려서 장사를 해서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집담보로 돈 빌려서 자영업을 해서 망한 거죠. 근데 그건 다 어디서 빌렸어요? 또 집담보로 누구한테 빌려?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려니까. 지금 경매로 신용보증기금이 경매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두룩하게 나와요. 보면 다 사업하다 망한 거예요. 근데 일부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사업합니까? 안 하죠. 다 컨소시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거 기업들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컨소시엄을 해요. 이게 뭐예요? 공동투자예요. 공동투자. 개인들은 돈 빌려서 단독투자해서 다 망하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뭔가를 개업하고 싶으면 공동으로 해야 돼. 공동으로. 지금 다 죽어요. 단독 개업해서 꽃 봤잖아요. 그러면 그 꽃 시들기 전에 문 닫아요. 꽃이 더 늦게 시들어. 위험하다니까 이게. 왜 기업들은 컨소를 하고 다 같이 공동 투자를 하는데 개인이 뭐가 잘났다고 혼자 단독으로 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냐고요. 이 풍랑을 어떻게 겪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컨소를 한다고 우리가 공동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합작이잖아요. 합작. 의무를 나누고 권리도 나눠서 정확하게 자기 레벨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것들은 자본을 공동화시켜. 컨소 들어오니까 돈을 2조씩 들어갈 돈을 2조씩 안 내잖아요. 그냥 뭐 5천억 내고 이렇게 내서 다 안전장치 만들고 안 되면 뭐 하고 이렇게 다 계약서를 쓴단 말이죠. 그러고 들어오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2조로 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 5천억씩 4가지 사업을 해서 2가지 날라가도 2가지 돈 벌면 똑같은 거야. 리스크 헤지를 먼저 고민한다는 거야. 왜? 어렵거든 지금. 기업들도 그 많은 돈이 그렇게 벌었는데도 어려워서 리스크 헤지 하려고 공동으로 협약을 가는데 개인은 그 어려운데 돈을 다 빌려다가 그 이자 혼자 다 물면서 사업해서 다 망해갖고 가족도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사업을 할 거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이혼부터 해야 돼. 재산 다 나누고 도망갈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면 와이프 집한테 가든가. 물론 이제 이혼할 때는 계약서 잘 써놓고 가야 됩니다. 돌아갔더니 다른 남자 만나야 되면 안 되니까 얘기를 잘 해놓고 가야 돼요. 자,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계대출이 우리가 기사는 많이 나오지만 가짜뉴스라는 가짜뉴스.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 모든 데이터 중에 가계대출이 그나마 제일 양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은행들은 이게 되니까 어떻게 돈을 못 빌려주잖아요. 대출이 안 나가잖아. 돈을 못 벌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채권으로 가는 거예요. 채권을 안 벌려도 안전하니까 원금 회수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채권도 원금이 안 되더라. 이번 독일 보니까. 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 채권을 샀겠어요? 예대마진 안 나오니까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날라간 거지. 근데 고객 돈으로 샀으니 그 고객들은 다 날라간 거고. 1억 넣었는데 190만 원 나왔다잖아요. 이자인 줄 알았어, 이자. 190만 원이. 이자한테 원금이라고 해서, 헐. 이야.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현상들이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신호들이 지금 잡히고 있다는데 이게 진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잡힌 신호들이라는 거죠. 이 신호들이 잡혔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벌어지는데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